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다뤘습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항고를 포기한 검찰, 수사권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헌법학자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사실상 하게 되면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앞서 했습니다. 네. 헌법학자로 동의하세요? 그거 동의하는 헌법학자가 있을까 의문이군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아마 다른 데서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희귀한 경우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건데 지금까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경우는 거의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계적인 불복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번의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보호 대상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최강자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런 경우가 또 벌어졌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형평성이 먼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2012년 결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예. 일종의 견광부회입니다. 견강부회다. 그때 그 결정 내용을 이것도 뭐 많이 지금 법조인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견광부회이기 때문에 잘못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첨언해 드린다면 아니 그렇다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걸 갖다가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단에서 그걸 주장을 해야지. 예. 검찰총장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서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을 해준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예. 예.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네.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기도 아니었고 네. 최고 권력자를 위한 포기였다. 네네. 첫 번째. 네. 또 하나는 완전히 잘못된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네네. 인용했다.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 두 가지 점 중에 두 번째 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 그러니까 이제 보석에 대한 거가 있고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있는데 그 사안은 다르지만 둘의 본질은 같아요. 예. 그리고 둘 다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시다시피 그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첫째는 이제 영장주의하고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 맞는 얘기예요. 영장주의가 적법 절차 원리의 한 내용입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장제도 하나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영장은 누가 발부하냐?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죠. 검찰이 신청을 하지만 청구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3자인 중립기관이 법원이 처음부터 영장을 통해서 개입을 한번 해갖고 이 막강한 사정당국으로부터 개인의 인신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장제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게 적법 절차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즉시 항고를 했고 그 결정의 효력을 갖다가 무력화시킨다고 한다면 영장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게 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법원 위에 검찰은 그 밑에서 양쪽 원고 피고가 판단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검찰이 판단을 하는 주체인 법원 위에 올라간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있는 얘기죠. 저 두 가지 결정이 그런 취지라는 거죠. 취지죠. 더 중요한 거는 과잉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예. 형평성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법과대 학생들도 아는 얘기지만 헌법을 해석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원칙은 독일, 미국 다 마찬가지.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이거든요.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건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약을 하면서 공권력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구속 집행 정지는 언제 나가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 예. 그러면 자식으로서 마지막 예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관원상제 예컨대 하루 이틀 2, 3일 나가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잠깐 정지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증거인멸 등 다양한 공적 부작용은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수사관이 같이 나간다든가. 예. 그럼 바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영장 제도에 위배되면서 그 약자의 권리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부모에 대한 예의를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을 가겠다는데 예. 그것까지 막을 수 있냐 이런 취지예요. 그런 예가 또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도 제한한다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봐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논란이 되는 구속 취소는 구속의 효력 자체를 최종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력화한다는 거죠. 그런 면이죠. 그다음에 구속이 취소되니까 석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석방이 되면 누구나 증거 인멸 조작, 중요한 증인에 대한 회유 협박의 위험성이 발생되는데 유독 또 이번 사례에는 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형평성과 왜 하필 이번에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는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걸 갖다 제기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견광부회라는 좀 말씀을 드린 이유도 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결정,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날 공산이 오히려 더 크다. 예. 2025년 현 사태를 마치 그 당시 2012년 헌법재판가들이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거기에 보면 판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효력을 정지시킨 거기 때문에 구속 취소하고는 다르다. 아, 그렇게 아예 분명히 나와 거기 있나요? 분명히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거기 판시에 나와 있습니다. 결정내에 아예 네, 나와 있나요? 있습니다. 네네. 예. 검찰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들을 아마 대면서 위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앞서 헌법학자 중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헌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을까요? 여기 약간 디테일한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보지만 상식적 아까 얘기한 비례 원칙 위반이라든가 예. 과잉금지 원칙에서 판단은 충분히 납득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죠. 헌법학도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검찰총장은 정반대로 오히려 경강부회했다. 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법원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속기간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네. 결정을 했는데 이게 형사소송법 만들어진 지 71년 만에 거의 처음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얘기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하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형사소송법 조문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좀 복사해 갖고 왔는데 예. 여기 보면은 기간의 계산에 가서 형사소송법 6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 일, 월, 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단위가 다 다른가요? 단위죠. 그리고 짧은 기간은 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명문의 규정으로. 좀 긴 거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가서 월, 연인데 뭐 여기서는 뭐 논외로 치고요. 그걸 갖다가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만 더 확인한다면은 영장 체포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논란이 된 거는 요번에 이제 그 구속 기간이잖아요. 예. 그건 아시다시피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되게 돼 있거든요. 이건 기간이 좀 긴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법률 헌법을 해석할 때는 체계적 물리적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물리적 해석으로 보나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볼 때 분명히 짧은 기간은 시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좀 긴 게는 일이라고 표시가 다 있습니다. 예. 나머지 내가 뭐 더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당연히 해석상 구속 기간은 날, 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부 수립 이후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걸 적용해왔고 더 나가서 고등법원, 더 나가서 대법원이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대법원이 왜 존재합니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유일하게 최정상의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는 거거든요. 네. 대법원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느냐? 그럼 벌써 문제가 생겼겠죠. 단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담당 판사도 어저께 인간된 사람이 아닐 텐데 그분도 십수년, 20몇 년 판사 경력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도 여태까지 그걸 적용해 온 거예요. 적용이 왔겠죠. 근데 하필이면 수십 년간 본인이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런 이의 제기하니까 이건 당연히 일반 학생들이 볼 때에도 야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또 법률 해석상 문제가 있는 거 내가 볼 때 이런데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형사소송법에 짧은 건 시간, 네. 그 뒤에는 일, 네. 그 뒤에는 월, 년으로 다 단위를 나눠서 표현하고 그럴 있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헌법 그렇게 교수이기 가르치신 때문에 거죠? 제가 이제 헌법 교수니까 저는 헌법을 주로 가르치고 헌법재판소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교수님들 같으면은 다 그런 걸 갖다 지적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는데 왜 판사는 그렇게 안 할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물어보고 싶다는 말씀이 예. 그분 당신 스스로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그 피고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수십 년간 검사를 했고 또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도 하셨어요. 그럼 검찰에서 수십 년간 이의 없이 날로 계산을 해왔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단 한 번 이의 제기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번에 담당 판사, 또 피고인 다 이분들이 대단한 법조인들이신데 제가 그래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도 기자로서 네.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뭐 체포의 시간이랄까, 네. 구속의 기간 네. 이런 건 체포는 보통 48시간이라고 네, 기사에 네. 표현을 하고 구속 기간은 10일 네. 그리고 연장하면 20일까지 네, 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써왔거든요. 네, 네. 그건 법조항을 보고 쓴 것이죠. 그러시죠. 근데 예. 갑자기 10일이 아니라 7,200시간을 계산해야 되는 네. 상황이 처해서 저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여담이지만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입법자가 형사소송법 203조 검사의 구속기간에서 10일 이내 지금 우리 팀장님 하셨듯이요. 가 아니라 240시간 이내라고 규정하겠죠. 예. 그렇죠. 근데 240시간이죠. 예, 예. 한 달이면 7,200시간. 네네. 예. 10일 이내면 240시간, 한 달이면 30일 곱해서 7,200시간. 1년이면 10일을 또 곱해야 되네요. 네. 근데 그렇게 표현이 법에는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앞서 저희 패널들하고도 잠시 대담을 했습니다만 이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을 사법부에서 판단해가지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법 창조획 이런 거죠. 법 창조를 했다. 창조행 이런 겁니다. 예, 판사가 법을 창조했다. 네네. 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구속된 사람들, 네. 혹은 구속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혹은 수감돼 있는 사람들은 네. 자기는 그 시간에 맞춰서 240시간 안에 기소가 된 것인가, 혹은 120시간 안에 구속된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고 억울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또 그래서 제기될 것 헌법상 같아요. 평등 원칙 위반 아니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한 게 아까도 저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이 양대 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예. 그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네. 법원에 요구하면 네. 법원에서 그렇게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일반 수밖에 시민들이 혹시라도 네네.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네네. 구속될 위기에 네. 처한다 혹은 기소가 된다고 네네. 한다면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해줄까요? 근데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반 이제 법관이라는 건 그 법원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당연히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리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가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내려가지고 할 일이냐. 정 문제가 됐으면 대법원에 가겠죠, 이 문제가. 예. 그런데 이분은 좋은 말을 하셨어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이제 그런 법 원칙을 갖다가 이번에 적용을 시키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의심스러운 경우가 아니에요.
분명하고 그렇게 의심스럽다면 대한민국 법관들이 그 똑똑한 분들이 지금까지 수천 명이 수십 년간을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외가 없었고. 근데 왜 하필 요번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말도 결국은 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 유래되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저희를 형평성 위반과 더불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 재판부는 독립적이긴 하고 네.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네. 다만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 받아볼 수 있는데 네. 검찰이 항고를 안 해서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네요. 네네. 결국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서 그런 상급 법원의 판단도 이제는 네네. 받아볼 수 없는 네. 아주 독특한 상황이 발생한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번 사태에 법원과 검찰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공동 책임이지만은 저는 더 큰 책임은 검찰 및 검찰총장이라고 봅니다. 예.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헌재 결정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 없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 제기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만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내렸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즉시 항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애시당초 공소 제기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과 우려가 있었어요. 야, 이거 빨리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굉장히 늦장 제기를 했거든요. 더구나 그 와중에 구속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습니다. 그럼 더더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여유 있게 빨리 했었어야 돼요. 예.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검찰 및 검찰총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문제점은 인식한다. 그러나 즉시 항고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소신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자기 모순이죠. 완전히 자기 부정, 자기 모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원형하려면 제대로 원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원형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헌법재판 절차에 따르면 본인이 그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피고 측에서 위헌범, 그게 그렇게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본인이 판단한다면 피고 측에서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만약에 받아진다면 헌재에다가 제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이 형사 재판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도 위헌이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검찰총장은 그거마저도 포기하면서 이번에 법원에서 지적하지 않은 위헌 시비 얘기를 갖다 본인이 자가 발전해가지고 변호인단이 하는 주장을 받아들면서 변호인단이 할 걱정을 검찰이 다 해준 거예요. 예.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지휘 그 역할도 바쁠 텐데 헌법재판소의 역할하고 변호인단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됐어요. 이분은 지금 그 변호인단 빨리 옷을 벗고 변호인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왜 검찰총장에서 그런 식으로 있는지 저는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기억 남은 말씀이 많은데 네. 위헌을 주장한 검찰총장에게 동의하는 헌법학자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판사는 이번에 아예 법을 창조한 셈이다 라는 말씀이 특히나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현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였습니다.